네, 그래서 내년에 뭐 준비하냐? 결국 지금 남은 질문들이 대부분 다 내년에 내가 뭐 준비하면 됩니까? 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어찌됐건 내년까지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것들 뭐 크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기본 공식들은 있습니다. 얘는 달라진 적이 없고 이 부분은 계속 준비하셔야겠죠. 그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시기입니다. 3월과 9월이라고 생각하실 법한 게 바로 은행이고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지금부터 당장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3월과 9월 공채를 따박따박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공채가 조금 더 많고요. 보통 하반기에 한 180명 정도, 그리고 상반기에는 120, 30명 정도를 뽑습니다. 그런 점에서 은행은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성공 공식부터 빠르게 준비하셔야 할 거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3월과 9월 공채보다는 9월 공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지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내년 9월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겠죠. 저희는 상반기 포기하자 아니고요. 지금부터 당장 수시 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직무의 인턴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모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유관 부서들에 대한 인턴 경험 또는 유관 부서의 취업 자체가 어차피 같은 직무로 이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묶어서 생각하셔야 하고요.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수시 채용에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기본 공식이라고 한다면 은행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자격증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 공채 지원 전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가장 좋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FA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격증인데요. 따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2달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공채가 끝나버리면 이번에 쓸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CFA 같은 자격증을 좋아는 하겠지만 CFA 말고도 우대 자격증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대 자격증의 관점에서 딸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신용분석사나 외환전문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거나 저희 과정인 친구들에게도 추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내년 2월, 3월에 있는 거 따시면 되겠습니다. AFPK나 FP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은행에서 우대하는 자격증이긴 하는데요. 모든 은행은 아니긴 하겠지만 이렇게 우대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따실 수 있으면 따시면 좋고요. 투혼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은행에서 우대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투혼사는 은행에서 쓸모없는 자격증이기도 해서요. 어찌됐건 우대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권사나 운용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특히나 PB 쪽 생각하신다 라고 한다면 이 AFPK랑 FP, 자산운용사 이런 것들은 따셔야 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은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쓴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따두면 증권 PB나 뭐 자산운용사 쓸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통과 기준점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통과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토익 기준으로 800점 이상, 오픽 기준으로 IH 이상이고요. 이 이상 더 따는 것들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 더 따려면 시간들을 투입해야 될 텐데 그거 말고 준비할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NCS는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NCS만 준비하는 것들은 추천하지 않지만 이런 자격증이나 어학 점수 병행하면서 NCS 준비하시는 것들은 추천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원래 은행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하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대체로 커리어에서도 양성과정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냥 이렇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한다라든지 이런 시험 이제 접수되니까 준비하셔라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증권사 PB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은행도 같이 어플라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증권사 PB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의 마케팅 직무 또는 퇴직연금이나 법인영업적 같이 묶어서 한 직군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때 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 또는 어학점수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한투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픽 같은 스피킹 점수밖에 안 받잖아요. 그래서 뭐 이 토익 어학 같은 경우에는 토익과 어학 그 스피킹 관련된 거 둘 다 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 자체가 몇 개 없어서 딸 수 있는 것들 기회 된다면 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투은사 1년에 3번 시험 있고 금융투자 분석사 1년에 시험 1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때 되면 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투은사는 다들 생각 없이 막 따는 추세인 것 같아서 투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증권사랑 운용사 둘 다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은행과 보험사에 쓰실 때 투은사 왜 땄냐? 라고 물어보면 답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투은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투은사는 면허증이기 때문인 거예요. 투은사는 자격증이 하찮아서가 아니라 투은사는 펀드라고 하는 또는 랩이라고 하는 몇몇 상품을 직접 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전 면허증 같은 거기 때문에 너 그거 안 할 건데 왜 땄어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CFA나 AICPA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다만 얘는 따는데 시간 꽤나 걸려요. CFA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잡아야 하고요. CFA 레벨 1만 따기 위해서 취업을 미룬다?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CFA 레벨 1이 먹히는 사람이 있고요.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격증이 만능이 더 이상 아니고요. 오히려 그 직무에 대한 충분한 학습 능력 또는 직무 수행 능력, 그 흔히 말하는 역량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CFA 땄다고 된다? 더 이상 아닙니다. 어학점수 마찬가지로 그냥 은행이랑 똑같습니다. 통과 수준 정도로만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가 토익 990이라서 가점 받는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할 것 준비 다 끝냈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어학점수나 높여요? 정도면 990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850만 넘기고 나머지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합격하는 친구들 정말 많고요. 이미 합격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필기시험은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NCS를 따로 준비시키진 않고 증권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NCS 가는 거 따로 준비시키진 않고요. 그냥 문제집 몇 번 풀어보라고 하는 정도인데 필기에서 떨어진 친구들은 진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류 통과 자체가 오히려 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자격증, 어학 이것들은 그냥 빨리 끝낸다 생각하시고요. 멀리 바라보고 천천히 그것만 준비한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무언가랑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바로 경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는 당장 내일까지 모집하는 커리어에서 진행하는 일경험 사업 하면서 자격증 따시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병행 못하느냐?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요. 제가 딱 한 케이스 말씀드리면 6, 7, 8, 3개월 취업 준비하고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서울 상위권 대학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직무 아니고 무인턴이고 딱 6, 7, 8월 동안 저희 양성과정, 저희 일경험 사업 그리고 자격증 따라하는 거 다 따고 그냥 취업 딱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저 얘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번 하반기 채용에 떨어지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들 반드시 병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 경험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세부 직무의 수행 능력이 되겠는데요. 이 능력들을 키우자가 첫 번째입니다. 능력들을 키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들을 검증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것들을 검증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겠죠.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증권 같은 경우에도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물어보거나 직접적인 실력들을 물어보곤 합니다. 당장 은행에서 나왔던 면접 질문들도 보면요. 준비 안 하면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에 롤플레잉 면접, 상황 면접 같은 것들을 시키긴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뭐냐라고 한다면 너가 영업점에서 이러이러한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야기해봐라 라든지, 또는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부서에서 또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거나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형태의 비슷하지만 좀 다른 역량 질문들이 나오긴 합니다. 증권사 같은 경우엔 대놓고 물어봐요. 이거 혹시 아세요? 최근에 추천할 만한 주식 있으셨어요? 최근 IB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널리스트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연간 전망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당연하겠지만 인턴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인턴이 아니라면 프로젝트 경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직접적으로 실무를 수행해 볼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요. 커리어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경험 또는 과정을 만들어 드리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일경험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8조 과정 또는 내년에 할 윈터스쿨 같은 과정들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저는 특히나 학회나 모의 투자 대회 같이 이미 기회를 놓친 분들까지도 할 수 있는 경험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런 홍보는 이제 넘어가고, 어쨌건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경험을 왜 하느냐? 경험을 왜 하느냐? 과정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인턴 경험이 없어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학회 경험이 없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주시고요. 실제로 저희도 그런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들을 많이 수강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떤 경험이듯이 어떤 경험인과 상관없이 어떤 걸 만들기 위해 이런 과정을 했다라는 메시지가 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동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실무 역량들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정 자체에서 나는 이게 없어서 떨어져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도 그런 지점에서 일경험이라고 하는 사업을 만들기도 했고, 또 지금 기업이랑 같이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고요. 또 8조 단기 합격반 이런 것도 만드는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대신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남들은 학회를 1년을 했어요. 이런 회사에서 인턴을 해봤대요. 등등이 있지만 어쨌건 없는 분들도 좋은 분들 많고, 그 기회를 있는 사람들만 선택할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커리어에서 그런 유료 프로그램들 만든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건 저희 프로그램 안 들으셔도 상관없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어차피 많이 뽑지도 않고요. 지금 대부분 다 모집이 되고 있기도 하고 다 상관없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떤 과정이든 괜찮아요. 과정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경험 사업 되게 많고요. 또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같은 것들도 정말 많고요. 그냥 학생들끼리 하시는 경험도 괜찮습니다. 목적 있는 경험이라면 다 괜찮아요. 근데 그 목적이 취업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갖춰서 일을 잘하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경험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신 거고요. 그게 없으면 어떤 경험을 하셔도 다 똑같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가능하다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는데요. 특히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면접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을 때 엄청 많이 질문들을 포트폴리오에 한정해서 받게 됩니다. 특히나 그냥 저 막연하게 준비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훨씬 더 확실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특히나 요즘 자산운용사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받는 경우들도 좀 많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커리어A가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정 학교나 학회 출신 이런 것들보다 또는 내가 이런 데서 이런 경험들을 했어 보다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 실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라고 하는 성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으로 들어간 친구들 정말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우연히 좋은 경험 쌓은 것 맞지만 그런 경험들이 어쩌면 장벽이 되는 것들 전 정말 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포트폴리오를 많이들 쓰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포트폴리오가 어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냐? 당연히 그 직무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면 되고요. 그 포트폴리오가 그냥 학생들끼리 한 장난 수준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어찌됐건 본인이 만든 무언가여야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PB로 합격한 친구들 봤을 때 되게 인상 깊고 좋았던 건 포트폴리오를 냈기 때문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랑 같이 했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든 포트폴리오가 도움이 됐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 때 되게 뿌듯했었고요. 그럴 때 내가 참 또 커리어A가 참 잘 보고 준비 잘 시켰다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런 포트폴리오는 가급적이면 만드셔야 하고요. 그 단순하게 매일매일 블로그 썼어요 보다 조금 더 깊은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나 포트폴리오를 잘만 만든다면 엄청난 차별화된 무기가 되거든요. 그 차별화된 무기의 관점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험들, 특히나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험, 저 이런 실력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 말고 그 다음 경험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소프트 스킬이 되겠습니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냐?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지점에서 어찌됐건 사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요즘 많이 원하고 있어요. AI가 워낙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쌓으셔야 하고요.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만 마주치면 된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보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경험이어야 됩니다. 이 경험들은 꼭 인턴이 아니어도 괜찮겠죠. 이런 경험들을 위해서 저희도 커리어A도 그렇고 커리어A가 하는 일경험 사업도 그렇고요. 웬만하면 팀워크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팀워크에서 꽤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도 하지만 모든 문항에서 항상 나와요. 힘들었던 경험들을 얘기해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던 경험들을 얘기해라.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소프트 스킬을 쌓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수업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당장 카페에서 일하는 것 아주 좋습니다. 당장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한다? 아주 좋아요. 그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과외를 했습니다. 학원 강사를 했어요. 그것도 좋죠.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는 거니까요. 모든 스포츠 스킬,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하게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들이면 좋고요. 그게 학교에서 하는 팀플들은 워낙 이렇게 많이 보여요. 하찮다기보다 다들 그냥 학교 수업할 때 팀플 한 번쯤은 하니까 팀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외적인 팀플을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 방학에 무언가 만드는 서포터즈 같은 게 있다. 해보시면 너무 좋죠. 무슨 영화제 봉사단이다. 좋습니다. 다 좋으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셔야 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들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가 일단 준비된 내용입니다.